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체 급식 관리 김광옥 교수입니다. 오늘은 3주차 시간인데요. 급식 대상별 유형에 따른 단체 급식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의 급식 대상별 단체 급식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급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체 급식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병원 급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타 시설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주차에 여러분들께서는 단체 급식의 체계별로 유형을 나누어서 직영이다, 위탁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런 체계가 아닌 대상별로 어떻게 단체 급식이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요, 급식 대상별 급식 종류 및 관련 체계에 관한 그림입니다. 예전에야 단체 급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도시락이나 근처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구조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은 단체 급식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겠죠. 그래서 연령별로 어떻게 단체 급식을 하고 있나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한 18개월쯤 되면은 대부분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안에는 보육시설, 어린이 급식을 통해서 단체 급식을 접하게 됩니다. 학동기가 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 급식을 하게 되죠. 대학교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서도 단체 급식의 형태로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곳도 있고요. 그렇게 대학교에서 혹시 기숙사 등에 있다면 또 단체 급식을 제대로 접하게 될 거고요. 성인이 되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요즘 대부분의 직장은 산업체에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급식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뭘 배우거나 다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도 단체 급식을 접하게 되겠죠. 만약에 환자가 된다면 병원에서 주는 단체 급식을 접하게 될 거고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군대 급식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재소자일 경우에는 교정시설 급식이라는 단체 급식을 하게 될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에 있게 되어도 사회복지시설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듯 단체 급식이 전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대상에 따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관련 법령이 이렇게 모두 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도 있고요. 간혹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관련 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별 유형 첫 번째로 학교 급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단체 급식을 가장 오랫동안 접하는 게 아마 학교 급식이겠죠. 그리고 그 학교 급식을 하는 나이에 그 학생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을 하게 되었고요. 학생의 건강 유지 및 증진, 그리고 이 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식생활을 앞으로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취약계층의 아동을 구제하는 방안으로도,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빈부 차이 없이 같이 똑같은 식사를 함으로써 사회 통합이나 평등을 실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식사 예절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은요, 농산물의 수급 조절이라든가 학부모의 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계속 학교 급식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의의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요, 학교 급식이 전혀 없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목적의 첫 번째 의미, 목적, 따뜻한 영양적인 식사라는 거에 굉장히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따뜻한 식사를 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면 밥이 굉장히 차져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뜨면 이렇게 뭔가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밥알이 아닌 하나하나 다 떨어지는, 그래서 밥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밥알이 좀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딱딱하게. 그런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로 위에 학생들이 본인의 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플라스틱 밥통이 아닌 것도 많았거든요. 철제로 된, 쇠로 된, 금속 소재로 된 그 도시락을 난로 위에 얹어서 밥을 데워서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면 사회 통합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부유했던 학생들은 그때 일본제 그 보온 도시락이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쓰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여니까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국 그릇도 있던데 국에서도 김이 나더라고요. 그 시절에 보온밥통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근데 이제 국산에서 나오는 브랜드는 그냥 밥이 조금 미지근하구나 이 정도였는데, 김 나는 모습에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의 상징으로 그 일본에 굉장히 유명했던 코끼리가 그려진 그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는 집이 잘 사는구나. 이렇게 도시락 하나로 누가 부잣집 아이인지, 누가 그냥 좀 이렇게 보온 도시락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아이인지 이렇게 티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반찬 종류에 따라서도 그냥 김치에 무생채를 맨날 갖고 오는 애도 있었고, 우와 이게 뭐니? 라고 물을 정도로 좋은 도시락 반찬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뭔가 차이가 나는 식사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급식이 생겼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학생들 중에 만약에 부모님께서 좀 편식을 한다거나 하시면, 남들은 다 평소에 먹는 반찬인데도 나는 이 반찬을 먹어본 적이 없다, 먹어보지 않아서 잘 먹지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학교 급식을 통해서 집에서 접하지 못한 음식도 먹어보게 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식상한 틀이겠지만 밥에, 국에 단백질을 기본으로 하는 반찬 하나에, 그리고 채소 반찬 한 두세 개가 보통 식단의 기본 틀이 되겠죠. 그 기본 틀을 이게 식습관으로 익히게 되면, 평생 그렇게 식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지질이 아주 골고루 균형 있게 이루어진 식사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되어서 식생활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생기는 만성 퇴행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학교 급식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굉장히 역사가 길죠. 첫 시작은 1953년으로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53년이면 한국이 전쟁을 겪고 있을 때였죠. 그때 유니세프, 이렇게 약자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국제연합아동기금에서 구호물자로 분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영양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에게
이 분유를 주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분유를 아이들에게 물에 타서 나누어 주면서 학교 급식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도 세계 민간 구호협회에서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구호물자로 주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빵을 이용해서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2년까지 외국 원조가 계속되었고 이제 1972년이 지나면 원조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73년부터는 자립급식 실험기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 부담에 의한 시범급식이나 자활급식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1977년 빵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급식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1981년부터 학교에서 우리 식문화에 맞는 급식 시설이 모든 학교는 아니고요. 일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 학교 급식 확대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옵니다. 전국 초중 고등 특수학교 대상 학교 급식 확대 사업이 벌어지면서 학교 전체가 모든 학교가 학교 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2003년부터는 학교 급식의 선진화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학교 급식법 개정으로 초, 중등 교육법상의 영양교사 배치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서울 경기권 지역에 대규모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학교 급식법이 바뀌면서 학교 급식을 위탁으로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직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2010년쯤부터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그냥 단순히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주기 위해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도입되었고요. 교과서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2017년부터는 넌 GMO 식품을 기본으로 식자재를 선택하도록 하는 학교 급식에 관한 지침도 마련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학교 급식에 대한 제도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초등학교 급식이 확대되었고요. 1996년에는 위탁급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은 고등학교에 급식이 확대되었고요. 2000년은 중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되어서 2003년에는 전국적인 급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학교 급식법을 바꾸면서 위탁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되도록 했고요. 2007년부터는 영양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쯤부터는 학교 급식의 실시율이 거의 10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비에 대한 재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이고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 살펴보면 보호자 부담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보면은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급식 실시 현황은 10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기본은 직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아직도 위탁인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산업체 급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 급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노동 강도 및 작업 환경에 적합한 급식 제공을 통해서 근로자의 영양 관리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게 산업체 급식의 가장 큰 목적이겠죠.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노동을 하는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일을 하는 냉동 창고에서 근무하는 분과 용광로가 있는 제철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근무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추어서 영양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급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이로 인한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 산업체 급식이 행해집니다. 학교 급식의 목적은요,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한 몸으로 학업에 충실하면서 대인관계 등의 여러 목적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체 급식은요, 노동자를 건강하게 하여 기업의 이윤이 증대되도록 돕는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통한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고요. 그런 근로자의 영양 교육과 상담으로 질병 예방에까지 기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겠죠. 산업체 급식의 역사는 한국에서는 섬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굉장히 많은 직공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며 식사를 하는 것이 산업체 급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급식의 특징은 점점 위탁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2006년은 63% 이상이 위탁 운영이었고요. 그로부터 단체급식 산업은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위탁 운영 중이라는 것이죠. 산업체 급식의 역사를 한국에서 살펴보면요. 1966년경부터 굉장히 발달한 섬유 공장에 많은 직공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내지는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집단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한 끼에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에 영양사를 의무 고용해서 굉장히 영양과 위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경 산업체 쪽에서 영양사를 의무 고용하는 게 너무 임금을 주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기업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2000년에는 의무 고용에서 제외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는 산업체에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게 한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다시 의무 고용이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산업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원들의 모습과 배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탁급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위탁급식이라는 건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한국에서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등이 열리면서 이런 급식과 관련된 회사들이 생겨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회사가 아닌 이 대기업과 관련 있는 회사도 있었지만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식품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산업체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의 주요 5사는 CJ 프레시웨이,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 신세계 푸드 시스템이 전체 급식 시장의 과반수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단체 급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산업체 급식소의 일일 급식 관리 흐름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산업체 급식이라고 특별하게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의 단체 급식은 보통 이렇게 흐름이 되고 있죠.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마 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검수를 먼저 하십니다. 검수를 하고
조리를 하게 됩니다. 조리를 하면서 그 조리에서 만들어진 산물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고요. 배식을 하게 되겠죠. 배식을 하면서 식수는 어떤가, 그리고 잔반을 남기는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런 걸 체크한 다음에 오늘 나갔던 메뉴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직원들이 이런 음식은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식자재가 있는지 발주 업무해야 되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사무실에서 이제 서류 정리 같은 사무 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하루의 업무를 마감하는 게 1일 급식 관리 흐름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이 표가 하루에 한식 정도를 한다라는 전제로 이런 표가 이루어졌고요. 만약에 이게 1일 2식 정도가 된다면 배식 후 체크를 하는 이 과정쯤에서 다시 조리를 하기 위한 전처리 등이 같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수 있겠죠. 산업체 급식을 관리하는 방법도 예전에는 서류 정도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전사적 자원 계획이라는 ERP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부의 생산 관리, 구매 관리, 품질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 원가 관리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고 있죠. 산업체 급식의 여러 유형과 그 유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되겠죠. 공장 같은 시스템들. 공장은요, 생산을 위한 공장 시설이나 건설 현장이나 혹은 공장에 부설되어 있는 일반 식사가 아닌 기숙사 식당 등이 속하게 됩니다. 특징은요, 식수는 굉장히 일정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식단가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요, 대형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건물은 한 회사가 모두 다 쓰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층마다 다른 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층에다가 식당을 만들어 놓고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여러 회사들이 같이 단체 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 언론기관, 그리고 유통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도 여러분들은 푸드코트만 알고 계신데요. 직원들도 숫자가 꽤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원 식당은 여러분들이 가본 적이 없는 다른 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단체 급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사무실 급식의 특징은 식수의 변동폭이 큽니다. 외근도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날씨나 그리고 어떤 바쁜 시즌이라고 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식사를 못 하시거나 외부에 나가서 하시거나 그리고 승진이나 발령 이런 게 많은 계절에는 식수 변동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식단가는 공장에 비해서 조금 더 높고요. 그 이유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메뉴가 조금 더 고급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식단가가 조금 더 높더라도 좋은 식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관공서에도 단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과 거의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수원 급식이라는 곳도 존재합니다. 연수원의 특징이라면 도심지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조금 더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 여건 탓에 조리 인력 조달이 어렵습니다.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월, 화 이런 날은 연수원에 들어오는 인력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그렇지만은 이제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같은 때가 되면 연수원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많은 그런 날에 맞춰서 조리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인건비가 너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너무 넘치지도 않게 약간 모자란 듯하게 인원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이 있더라고요. 연수원 식단 이렇게 받아보면 이게 모두 다 가공식품은 아니고요. 한두 개 정도를 반가공식품 정도를 쓰고 가끔은 이제 3분 땡땡이라는 그런 걸 그냥 그대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조리 인력이 모자란 탓에 하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말로는 조합식 급식 제도를 약간 차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수원은 식단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식수가 매일매일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래도 부담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